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재세 위원장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이 안에 들어올 때 박수를 막 치고 그 연예인 맞이하듯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저를 보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총장님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총장님 오셨는데 함성과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아주 멋지시죠? 네,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 정말 가천대학교에 우리 이길려 총장님의 그 열정과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신 그 업적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존경과 그런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천대학교에 오늘 처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가천대학교가 서울대학교 그리고 뭐 연고대를 능가하는 그런 새로운 서울대학교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여기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생으로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아닌가, 또 북경 대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막 들어오는데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천대학교가 세계적인 그런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북경 대학이나 또 홍콩 대학이나 그런 대학이 되리라고 여러분 확신하지요? 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손에 달려 있지 않나. 지금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대학교가 되도록 하는 준비를 다 하고 열심히 열정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께 그런 것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전에 이제 총장님께서 학교에 이런 강의가 있다 해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국회의원들은 되게 누가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다 오케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잘 놀다 오면 되겠지, 그러고 오케이를 했는데, 오늘 이 날짜가 가까워올수록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제가 11시에 일찍 잤는데 2시에 깼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됐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렇죠? 제가 자꾸 목이 탑니다. 근데 오늘 부총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성학 강의라고, 그래서 저는 지성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데 그냥 잘 놀고 또 지역구에서
득표 얻으려고 열심히 지역구 활동하는 사람이라 별로 지성하고 가깝게 있을 그런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성학 강의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지성이 아닌 지성학 강의를 하게 됐구나.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 걱정하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역시 책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네루가 쓴 그 세계사 편력 있죠? 네루가 인도의 네루가 감옥에 가가지고 1930년대에 딸에게 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봤어요. 아주 좋은 책이고 이제 세계사를 세 권의 책으로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그리스 로마부터 해서 1930년대에 그분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1930년대 그때까지 역사를 이제 이분이 기술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명저예요, 명저. 제가 그 안에서 뭐를 봤느냐 하면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세계사에서 지금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그 직전에 유럽이 우리 세계를 지배했었죠. 미국도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민 간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럽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느냐? 뭐 여러분도 역사 다 여기 훌륭한 학교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역사 공부하셨을 텐데 저도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492년인가에 처음으로 포르투갈에서 신대륙 발견이라고 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인도로 알고 이제 발견을 했죠. 그때 1492년 이전까지는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때까지 아직 잘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 유럽 이외에 지금 아메리카나 또는 인도나 아시아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신대륙 발견을 그게 신대륙이라고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발견을 해서 이제 나갔죠. 그 신대륙을 발견해서 아시겠지만 그때 포르투갈이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페인이 같이 나가서 그때부터 아시아,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또 미국 여기가 이제 유럽이 그야말로 처음으로 가서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간단히 제압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유럽이 이 세계의 주인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50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도는 그때 굉장히 발전되고 강국이었는데 그 유럽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고 또 그 이후에 중국도 그렇게 되고 뭐 미국, 뭐 남미, 아프리카 전체가 다 이제 유럽의 식민지가 됐죠. 그 신대륙 발견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거기 가서 금, 은 여러 가지 그런 원료 또 사람 이런 것을 이제 유럽이 지배하고 그 부를 가지고 1760년쯤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돼서 이제 기계문명 산업혁명 제임스 와트가 그 방적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명실공히 이제 세계에
이 지배자가 이제 유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250년 때부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지배를 해서 세계의 모든 부가 포르투갈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을 이기고 영국이 1800년대 100년 동안은 영국이 전 세계를 다 식민지화하고 거기에 이어서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또 남은 나라들을 또 식민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의 주인 내지는 지배를 하고 있는 유럽이 그때부터 해서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의 선진국과 후진국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정복한 유럽과 정복당한 다른 대륙. 지금 현재 세계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는 거기서부터 된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이 100년 전에 1868년에 유럽의 그 기계와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럽이 기계 문명을 일찍 해서 제국주의의 대열에 같이 합류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1900년에 된 거죠. 그죠? 1910년이죠. 그죠? 예. 그렇게 돼서 우리 세계의 부국과 빌국,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이제 그 세계사에 나옵니다. 내래 세계사에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 투표권을 의미합니다. 투표권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절대 왕정, 왕과 귀족이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은 지배를 받는 거고. 그런데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죠? 부가 되면서 부르주아지가 나오면서 이제 재산이 있는 시민 계급이 왕과 귀족에게 세금을 무작정 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내야 되겠다. 세금은 의회 없이, 대표 없이 세금 못 낸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 투표권을 이제 시민들이 말하자면 그 이전에는 왕과 귀족이 지배하고 국민들은 지배당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었는데 이제 민주공화정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되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자기가 그 세금을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대표를 해서 국정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바로 투표권이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그러면 투표권만 있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그 부나 이런 것들이 고르게 이렇게 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면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하면 빈부의 그런 것이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투표하는 권리밖에 없고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똑같이 지배받고 착취당하더라.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그거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그러니까 착취하는 사람과 착취당하는 사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제 민주주의가 거기에 해답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그 한계다 하는 게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혁명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가 또 나옵니다. 혁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배자, 기득권을 가진 지배자들이 모든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 논리를 다 이렇게 전개를 하고 국민들을
교육하고 설득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도록, 노예면 노예로, 또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사람 착취당하는 사람대로 나는 지배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지배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를 그런 논리로 다 이렇게 무마하고 설득하고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혁명은 그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그 체제가 도저히 그 착취를 받아서 그대로 할 수 없다. 막 그러니까 엄청난 착취를 당해서 이제는 그 귀족과 왕을 혁명을 해서 이렇게 다시 없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어떤 그 혁명이라는 그 기운이 생겨서 혁명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혁명이다. 근데 혁명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이 1776년,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또 지배를 하고, 그리고 미국도 독립이 있은 후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화, 혁명과 그러니까 민주, 자유와 다시 또 절대 왕정이 서로 이렇게 반동, 혁명과 민주화 반동, 공화와 반동이 이게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지금은 많이 성숙했는데 그 민주주의가 성숙하기까지는 혁명,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이 있은 후에 여러 번 다시 또 왕정이 있은 후에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서구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거죠. 그런 걸 이제 역사책을 제가 봤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너무 오래 역사 교수가 아닌데 역사 얘기 하려니까 힘들죠. 네. 이제 역사, 그 책 말씀은 이제 그만하고요. 제가 어제는 이제 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2시부터 또 벼락 공부를 또 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느냐면, 대한민국이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죠?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2만 2천 불 국민소득이죠. 그리고 국민소득이 1988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대학생이시니까 1990년 전후에 태어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냐면 5,000불이었어요. 5,000불. 그러니까 20년 전에 국민소득이 5,000불이었고, 1977년 여러분이 태어나기 10년 전 내지는 15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불이었습니다. 1977년. 그리고 1965년, 거기보다 다시 또 한 10년 전에는 한 100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나 소득이 1965년, 77년, 88년, 그리고 97년에 IMF가 났는데, IMF 때 10,000불이었는데 1997년에 10,000불이었다가 IMF를 겪으면서 한 6,000~7,000 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2002년에 5년 만에 다시 10,000불을 회복하고, 그리고 2002년에서 다시 한 5~6년 지나서 2008년, 그때 이제 다시 20,000불이 됐다가 다시 또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20,000불에서 또 다시 주춤하다가 지금은 이제 22,000불이 됐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이런 경제, 이런 살림 정도가 이제 2만 불인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1988년 그때쯤 5천 불이었을 때 그때는 경제 규모가 지금보다 4분의 1 정도인 거죠. 그죠? 5천 불, 지금 2만 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민소득 100불에서 2만 불이 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싱가포르이 1965년에 독립을 해서 지금 싱가포르는 한 4, 5만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900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0년대인가 하여튼 독립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도 한 2, 3만 불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정확히 그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또는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같이 아주 예외적인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고 또 잘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까 세계사에서 말씀드린 유럽과 미국 또 영국이 만드는 호주 또 캐나다와 같은 이런 유럽권 나라를 제외하고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다음에는 이렇게 100불에서부터 2만 불 된 나라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새로운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이나 일본을 거의 지금 유럽이나 일본은 이제 5만 불, 6만 불, 4만 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2만 불이라는 수준으로 따라온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싱가포르 이런 나라 몇 나라밖에 없다. 대만 이런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2만 불이라는 건 굉장히 발전한 나라이죠.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철강 이런 많은 세계적인 기업, 제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과 일본과 이런 선진국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제조업에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정말 해방과 6.25 전쟁을 겪고 이렇게 철강, 전자, 반도체 이런 공업화를 이룩 한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나라예요. 그런데 성공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전 국민이 엄청나게 성공을 자축하고 또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이뤘기 때문에 다 행복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그 성공이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적이고 엄청난 성공을 거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을 거의 따라잡을 만큼 성공을 한 나라인데 그런데 불평등이 또 가장 심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아마 상위 30%는 2만 불 소득에 맞는 그런 소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적어도 50%는 2만 불이 아니라 10,000불도 안 되는 그거보다 더 낮은 그런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서민 경제 내지는 서민, 민생 경제는 아주 어렵다.
다 똑같이 2만 불 소득으로 됐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해피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불평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정도로 불평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빈부 차이가.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은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길죠. 뭐 100년, 200년 됐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그런 빈부 차이와 불평등이 어쩌면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는 불과 50년 만에 엄청난 그 자본주의의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불평등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과 같게 굉장히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평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장 또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는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지만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든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을 보면 4가지의 지옥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엄청난 사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전부 사교육을 여러분들도 전부 사교육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받았을 것이고 그 사교육을 받아서 대학에 와서 그 다음에 2번째로 겪는 것은 지금 엄청난 또 취업난입니다. 취업난. 지금 80%가 대학을 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반 정도만 취업이 되고 반 정도는 잘 취업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번째는 이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 집을 가져야 되는데 집을 또 갖기에 엄청나게 집값이 또 소득에 비해서 비싸서 거기서 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노후에 그 퇴직 후에 소득이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 물론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위 10%에서 30% 정도는 아마 연봉 5천 이상 되는 분들은 그런 대로 중산층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성공했지만 불평등이 가장 또 심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2013년 현재 시대적인 과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 전체가 함께 고르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시대적인 과제로, 국민적인 과제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대선이 끝나고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이 정부가 약속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말씀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이고 어떤 바라는 나라의 모습이냐 하는 건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선진국을 보면 우선 선진국을 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되게 나눕니다. 하나는 미국과 일본, 영국과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국가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는 독일, 프랑스 이런 혼합 경제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복지 경제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스웨덴과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선진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불평등도가 심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구라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은 복지가 불평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이 불과 5% 정도만 빈곤층이고 또 상위와 하위의 소득 격차가 3대1 내지 4대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빈곤층이 낮고 전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느냐, 복지를 다 실현하고 있느냐, 보육과 교육과 건강보험과 퇴직연금을 고르게 국민들에게 다 주느냐 하면 그런 나라들은 재정과 세제가 소득의 거의 50%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전 국민이 다 똑같이 50% 정도를 세금을 내서 그 50%를 가지고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웨덴을 가보니까 그런 나라는 사회 자체가 신뢰와 투명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갈등과 질시가 없어요.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 정말 국민들이 서로가 행복한 나라, 정말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느끼고 정말 성공한 나라의 행복한 국민의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의 미래에 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50%의 국민들이 자기 소득의 50%를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엄청나게 깨끗하고 투명하고 신뢰를 받는 사회가 돼야 국민들이 자기 소득의 50%를 기꺼이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스웨덴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에르란트 수상이라는 분이 1948년부터 23년간 계속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뽑았는데 그 수상이 계속 다시 집권해서 그런 복지와 복지 경제 체제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빈부 차이가 없이 고소득과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완전 경제체제인 미국과 일본, 영국 이런 나라는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은 엊그제 상위 1%가 소득의 20%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은 건강보험도 우리와 같이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1등 국가이고 경제가 발전했지만 국민들 간에는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우리는 거의 그 불평등도가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슷하게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 경쟁 체제에 지금 놓여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의 그런 열풍과 지옥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했는데 저는 반만 성공했다. 반은 성공한 국가에 반은 불행한 국민이 그 안에 반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선진국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북구라파형하고 미국과 같은 완전 시장 경제 체제와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나 스웨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중간 정도에. 소득은 굉장히 높은데 복지는 그 유럽의 북구라파의 복지와 미국의 낮은 복지, 미국이나 일본의 낮은 복지보다는 더 많이 돼서 중간 정도의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 국가의 사회, 경제 체제, 정치 체제가 그 복지, 세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자리, 기업, 노동의 문제에 먼저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국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렇게 확연히 구별되어 있어서 그 소득의 격차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노동에서부터 북구라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별로 없고 또 임금 차이가 없는 것만큼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그렇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규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시장 경제 내지는 기업과 노동의 관계가 서로 같이 상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신자유주의 완전 경쟁 체제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구별된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과 노동, 근로자와의 차이가 확연히 구별돼서 비정규직의 소득은 정규직의 반밖에 안 되고 지금 200만 원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적어도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에서부터 사회 시스템이 이게 불평등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불평등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제 구조가 불평등하고 그 경제 구조에서도 낙오된 그 최저 빈곤층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금과 재정으로 사회복지를 커버해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로 이제 그 빈곤층을 안전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과제, 국민적인 과제가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평등이 너무 심화돼서 이렇게 가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 자체가 대공황이라든지 또 자본주의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빈부 차이가 심해질 때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 과잉 투자, 소득의 편제 이런 것이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제대로 가동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경제 자체를 위해서도 이 체제를 그런 복지 또는 평등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된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사회 전체를 생산성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길이고 그런 나라들이 명백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그런 나라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생산과 분배, 경쟁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계 지금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 10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라가 이제 목표가 그런 나라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배우면 되는 거죠. 벤치마킹.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이 원하고 또 정치권에서 약속한 경제 민주화, 복지 국가, 이것은 꼭 이루어내야 될 그런 과제고 또 이뤄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나라, 그리고 대기업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상생 협력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이고, 거기에 독일과 같은 나라도 이제 그렇게 대기업보다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과 공무원, 공기업은 그 일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기업을 가고 싶어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고 또 공사 같은 데를 가고 싶어하는데, 그 공무원과 공사와 대기업은 그 일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마냥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자리는. 그러면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일자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하는 거에서, 다른 일자리는 그런 대기업과 공사와 공무원이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이 되기 전에 대기업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과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일자리를 해결하는 길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민주화가 해답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 예가 바로 독일과 같은 나라가 그런 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어제 본 책이 이스라엘에 대한 책, 그리고 스웨덴에 대한 책, 그리고 싱가포르에 대한 책, 독일에 대한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책에 해답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걸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대충 설명했지만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GDP 순위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 총 GDP인데요. 우리나라는 여기 15번째 지금 1조 1600억인데, 미국이 당연히 1위 15조이고요. 중국이 이제 2위 7조가 됐고, 일본이 5조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차이는 지금 약 7배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중국과는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의 지금 관심은 언제 미국과 중국이 순위가 바뀔 것인가. 과연 중국이 지금 이제 8조 정도 된 거죠. 미국의 2분의 1을 막 넘어섰는데, 과연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1위의 GDP 국가가 될 수 있을까.
10년 후나 또는 뭐 20년 후에 될 수 있을까? 지금은 미국이 최강국입니다만은 이 강국이라는 것은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만일에 중국이 이 GDP를 넘어선다면 중국이 최강국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기술과, 그죠? 기술과 다른 그 새로운 그런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고기술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을 넘어서려면 이제 미국보다 더 발달된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금 수교한 지가 20년이 좀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인가에 수교를 시작했는데, 2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무역 수지 흑자가 2,700억 불을 우리나라가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는 적자를 약 3천억 불을 냈습니다. 그동안. 근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2,700억 불의 무역 흑자를 냈기 때문에 아마도 1990년 수교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만일 우리보다 더 먼저 발전했든가, 또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경제 발전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건데, 다행히 중국이 우리보다 한 20년 늦게 경제 발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된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해서 2,700억 불의 흑자를 우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어렵게 아까 국민소득 1,000불에서부터 이렇게 2만 불까지 오기까지의 지난 20년 동안은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떠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에 뒤떨어지면은 절대 안 되고, 중국 시장, 이제는 중국의 내수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도 또 많은 그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우리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여기서 찾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3천억 불의 적자를 본 나라이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100년 먼저 경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본에 치여서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에서 배운 그런 것은 있죠.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한테 좀 나쁜 그런 느낌의 나라이고, 중국은 요 근세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덕을 본 나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이 전체 15위라고 하는 그런 것은 대단한 것이죠. 이것은 1인당 GDP 순위인데, 여기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은 23,000불로 해서 34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와 시장 경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이 여기 있는 이제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복지와 경제 발전이 함께 잘 되고 있는 나라이고, 미국이나 이제 일본 이런 나라들은 국민소득은 높지만 빈부 불평등이 좀 심한 나라이고, 여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그 복지와 불평등과 이제 소득이 요 스웨덴이나 이런 북구라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복지가 어느 정도 갖춰진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4만 불이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다 이제 그래도 잘 사는 나라들이죠.
이게 앞에 게 앞으로 나가려면 어떤 거 누르는 거죠? 앞으로 가네. 이게 뒤로 앞으로 가네. 이거는 이제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들이고, 미국은 여 뒤에 이렇게 좀 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0위권이라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복한 나라와 GDP 순위는 지금 서로 다르다. 한국은 지금 행복 순위가 41위, GDP는 이제 GDP도 1인당 GDP는 41위로 돼 있죠. 국가 GDP는 15위입니다. 이건 행복 보고서하고 또 태어나기 좋은 나라 그래가지고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를 얘기하겠죠. 이건 소득 불평등 지수인데, 이 지니 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 3.1입니다만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 스웨덴 이런 행복한 나라들은 다 3.0 이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IMF 직전에 2.5 정도였었는데 IMF 이후에 3.0 이후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불평등 지수가요. 이거는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고요. 노동시장도 보면 한국은 고용의 양이나 질이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용의 양도 적고 고용의 질도 굉장히 낮다. 이거는 실업수당이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30%밖에 안 되고, 아까 말한 나라들은 70% 이상 이렇게 되는, 살기 좋은 나라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을 하더라도 전혀 삶에 위협을 받지 않고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 보면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8%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잘 사는 나라들은 대개 한 자릿수, 캐나다, 핀란드 이렇게 한 자릿수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은, 미국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죠. 이거는 공적 연금 지출 비율인데, 한국은 이 다른 선진국들은 지금 연금 지출이 거의 GDP 대비 10% 이상 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1%밖에 안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을 지금 전체 다 줄 것인가 70%만 줄 것인가 하는 것인데, 멕시코를 제외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나라들 GDP 대비 10%씩 독일이나 핀란드나 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GDP 대비 9%이기 때문에 그 퇴직하고 나서 거의가 자기 평균 소득의 60% 이상 70%를 다 연금을 받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에 노년이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0.9%밖에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도입됐기 때문에 이 비율은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걸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올라갈 걸로 되지만, 현재부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계속 이것이 노인들의 그 소득 보장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2만 달러일 때 복지 지출 비중이 한국은 이렇게 7%밖에 안 되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20% 이상, GDP 대비 20% 이상 공공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7%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가 터키 다음으로 높다. 국가 신뢰 지수도 아까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요.
이제 이게 세계 지배 역사인데 스페인, 포르투갈, 대영제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 세계 곳곳을 지배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제 인도, 동남아시아 이쪽도 다 식민지화 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도 다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유럽은 몇백 년 동안 부를 다 축적한 거죠. 이거 이제 세계 GDP인데, 이제 파란색인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이고,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국민소득 10,000불이 안 되는 7,000불 이하인 나라들인데, 바로 유럽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은 다, 유럽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뭐 다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나라가 성공했지만 비정규직, 자살률, 노인 빈곤율 이런 것들이 높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반쪽 성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 우리나라의 노동 분배율을 보면 59%라는 것이죠. 60%이고 프랑스,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노동 분배율이 70% 선이다. 근데 대기업일수록 노동 분배율이 더 적습니다. 20대 기업은 49%, 500대 기업은 53%. 이거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재벌 10대 재벌은 183조를 사내 유보를 하고 있고, 또 이 전체는 313조가 지금 사내 유보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격차가, 상위는 그래도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위 40% 이런 계층에서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단기간의 소득 불평등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유시장 국가군과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15%이고 상위 10%가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국가군은 상위 1%가 6%, 그리고 상위 10%가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가 11%, 10%가 42%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국가군에 비슷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임금 노동자가 비중이 한국은 25%, 미국도 우리하고 같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이 OECD 평균은 우리보다는 훨씬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임금이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고요. 이 자영업자의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9천만 원으로 돼 있어서 우리들의 서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경제 비율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 지난번에 유럽의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하고 비슷하게 지하경제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2011년에 법인과 개인 소득을 보면, 법인은 소득이 많이 늘었는데 세금은 별로 늘지 않았고, 개인에 비해서 법인이 소득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많이 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19.7%이고 OECD 평균이 24.6%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가 약 10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만 늘어나면 복지 재정에 쓸 수 있는 돈이 10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24% 이렇게 5% 정도 늘어난다면 1년에 50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50조를 가지면 반값 등록금 문제도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다 안 되더라도 적어도 1%나 2%라도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1%나 2%는 바로 MB정부 때 법인세와 또 소득세를 감세했는데,
그 감세가 역시 혜택은 전 국민이 다 가지만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더 많이 혜택이 가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세만 철회해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에 대한 그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세 부담률을 19.7%에서 1% 내지 2%를 더 올리자 하는 것이고, 노무현 정부 때 이 조세 부담률이 21%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의 조세 부담률만 하더라도 1.3%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약 15조 원 정도의 재정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월요일 날 신문인데요. 내일 신문은 진보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보수 지배 연합을 구축 중이다. 이렇게 여기 일면으로 이렇게 실었고, 조선일보는 박근혜 복지가 현실의 벽 때문에 후퇴했다고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복지를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이렇게 싣고 있고, 진보 쪽 신문에서는 보수 지배 연합을 구축 중이기 때문에 복지를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 기득권층의 이해가 일치해서 정치적으로는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는 보수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서 경제 손실이 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수 신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다시 또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양면이 있는 거죠. 있는 사람은 올라가서 좋겠지만은 집이 없는 사람들, 또 앞으로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은 지금도 비싼데 더 올라가면 더욱더 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과 땅값이 소득에 비해서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그 카이스트에서 미래 사회 핵심 이슈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갔었는데, 미래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는 모든 그 세계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싸이의 그 동영상이 전 세계인들이 바로 연결됐듯이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공존과 공감과 공유의 그런 초연결 사회가 이제 앞으로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터넷과 SNS에 의해서 신속한 동조화 현상이 생기고 정보량의 폭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신인류의 등장, 그래서 모바일 네이티브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단일 세대가 출현한다. 또 스마트 시니어, 문화적 통합, 대중의 지혜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부활하고 혁신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경제가 부상할 것이다. 그래서 SNS 기반한 쉐어링 이코노미가 확산되고, 또 반면에 이제 개인정보로 인한 갈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지식산업화가 이루어져서 통신과 방송산업, 또 이 제조업도 이제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기반한 제3혁명이 될 것이다. 온라인에 기반한 서비스업이 글로벌 단위 시장으로 가속화할 것이고, 글로벌 시장화할 것이다. 인재확보 전쟁. 그래서 이제 세계가 굉장히 가깝게 세계가 하나의 마당으로 급속도로 이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와 같이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1400년대에 유럽이 해양으로 나가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지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제 이 SNS,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로 우리도 모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어서 우리 여기가 글로벌 대학으로 아주 잘 돼 있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나갈 생각을 다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ICT 사회를 인도할 국가 정책으로는 환경 친화, 고령화, 지식 미디어, 정보 예측 이런 분야에서 과거에는 이제 이 조선 자동차 건설 국방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분야로 해서 소프트웨어 분야가 더 이제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의료도 거기에 같이 미래 주도 산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읽었다는 책인데요. 이 책 세계사 편력을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은 서양 일변되어 이런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또 민주주의와 혁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스라엘은 창업을 아주 모토로 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창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여러분 꼭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성공한 국가와 불행한 국민이다. 요거는 이제 스웨덴에 대한 책인데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이런 나라가 아닌가. 요거는 이제 어제까지 세계라는 책인데 이 책도 과거에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인류의 발자취가 어떤 하는 것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싱가포르 잘 아시는 이광호 수상이 어떻게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었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책들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잘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몇 가지인데요. 스웨덴 국민들은 6개 국어를 배우고 국민의 89%가 영어를 구사하고 국민의 3분의 1이 3개 국어를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경쟁력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다 몇 개 국어씩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나라를 국민들이 모두 나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홍보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하면 0.2% 전 세계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맨해튼시 빌딩의 40%, 미국 대학 교수의 30%, 미국 의사의 50%, 변호사의 20%, 경제학상의 65%, 뭐 이렇게 의학상, 뭐 물리학상 이런 거에서 이렇게 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거에서 또 유대인들은 30살만 되면 35살 이전에 12개 이상의 나라를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서 다 이렇게 보는데 멀리 가고 오래 머물고 깊이 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많은 나라를 보면서 그런 새로운 그런 창업과 이런 기회를 찾고 있다. 여기에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룩한 나라인데 아까 그 비추이즘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한 말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일본의 그 정경수 마쓰시다 정경수 그걸 만드시고 일본 그 마쓰시다 이제 그 기업을 일으킨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성공한 원인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공한 원인은 3가지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가난하고 아주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무엇인지 해서 벌어먹어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다 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자기는 몸이 약해서 아주 운동을 열심히 했다. 자기가 성공한 것은 그렇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성공을 이뤘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하게.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어낼 것인가 안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안에 내가 현재 편안하다 그러는 사람은 아마 편안하게 이대로 그냥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정말 위기를 느끼고
나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목숨을 잃고 또 재산을 다 뺏기고 또 나라를 어디 추방당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빈털터리로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야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런 엄청난 그 뭐 노벨상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예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그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했을 때만이 그랬을 때만이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동기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는데 우리 모두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고 잘 사는 사람은 굳이 뭐 죽으라고 뭐 해야 될 일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여기 왔다든지 또 뭐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뭔가를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아는 사람 세 사람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이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셀트리온의 서정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1997년에 대우자동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대우자동차 망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실업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셀트리온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그 찾아보시면 시총 4조 원가 되는 회사를 지금 주인이 돼 있어요. 어떻게 1997년에 15년 전에 대우자동차에서 쫓겨난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오늘의 셀트리온의 주인이 됐을까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지만 일본의 손정희가 제일 교포잖아요. 근데 일본에 지금 엄청난 그 이제 인터넷 쪽에 거기에 거부가 돼 있잖아요. 그분도 한번 어떻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이렇게 거부가 됐을까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스티브 김이라고 김윤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서강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자일레는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를 창업해서 그 회사를 2조 원에 팔았습니다. 2조 원에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지금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청소년들 리더십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 얘기는 절대 공무원이나 대기업체 그런 거 가지 말고 중소기업 가가지고 창업해라. 성공하는 길은 그런 공무원 되고 대기업 가고 공사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업을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그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창업을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되고 뭐 돼봐야 평생 쥐꼬리 만난 월급 가지고 근근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적어도 기업을 해가지고 1,000억, 2,000억, 1조, 2조 그런 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은 어떻게 만드느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성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할 때까지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로 나가서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젊은 나이에 세계를 각곳을 다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아프리카에서 기회를 찾을 것인가 남미에서 찾을 것인가 중국에서 찾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기회를 찾아서 창업을 해서 여러분도 성공하고 또 대한민국 5천만도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정치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 이제 10년 했기 때문에 정치 환합니다, 이제.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치는 전쟁입니다. 전쟁. 무슨 전쟁이냐면 가치는 뭐가 가치냐면 인사권과 예산권입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장관, 사장, 승진 이런 거, 그런 인사권과 그 다음에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예산, 그 두 가지를 논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곳이 정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마당은 밤낮 그 자리와 돈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것인가, 더 말하자면 대기업이 가져갈 것인가, 중소기업이 가져갈 것인가, 근로자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 충청도로 가야 될 것인가, 경상도로 가야 될 것인가, 호남으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 한전 사장에 이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정하는 일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항상 치열하고 항상 거기는 이해관계가 있고, 그리고 항상 거기는 아주 전쟁을 하는 곳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의 운명이 정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식민지 지배가 돼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독재 정치자가 나오면 대한민국은 다 독재하에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민주적인 정부가 나오면 국민들은 아주 잘 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에 정말 청렴하고 능력 있고 정말 국민을 고르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오면 아까 말한 대로 서구의 복지 국가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 23년간 총리했던 그 사람이 스웨덴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정치가 그 나라를 결정하고 정치가 세계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치하십시오. 네, 오늘 오재세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정화학과 유승준이라고 합니다. 강의 감사한데 강의 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현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짝 불만이 있는 학생인데요. 근데 그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적절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치를 잘 못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사태나 아니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를 잘 이행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실한 조치를 취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확실하게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야당은 원래 반대하고 싸우는 게 저희들 본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원래 야당을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네, 경제학과 08학번 강영입니다. 네, 오늘 강연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소 민감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여당 총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의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공약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공약을 실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보건복지부 위원장님께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대하시면 왜 불가능한지, 혹시 다른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좀 낮긴 하지만 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 부담률이 노무현 정부 때 GDP 대비 21%였는데 MB 정부 때 감세를 해서 법인세와 소득세와 종부세를 감세해가지고 조세 부담률이 지금 19.7%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세와 소득세와 종부세를 원위치 감세했던 것만 철회해도 그 20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20조면은 기초노령연금 그거와 또 무상보육, 그리고 또 4대 중증에 대한 그 비용 부담, 또 기타 대학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런 것들 지원들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적정한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복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발전과 복지 상생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고 꼭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시대적 과제에 맞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위에서부터 있는 사람부터 더 당연히 부담해야 돼서 순차적으로 부담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25%고 유럽 북구라파는 거의 뭐 50%까지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9.7%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1%까지만 올려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과 1학번 임진수입니다. 저는 강연 내적인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말미에 이스라엘의 창업에 대해서 크게 역설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창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셨고 우리나라의 비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경우는 다소 수가 많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업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비추이즘을 거론하셨는데 사실 비추이즘이라는 게 그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무엇이든 관철시키겠다 내지는 성공하겠다라는 의지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망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창업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창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군대 그리고 또 정보기관에서 현장 기술 또 훈련 그런 걸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창업이라는 것은 그냥 뭐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것을 더 아주 하던 거를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새롭게 더 발전시킨 그런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창업하는 데는 그러한 그 기술과 지식과 훈련을 숙달되게 아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켜가지고 성공하는 창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영업이 그런 새로운 그런 아주 숙달된 그런 창업은 성공을 하는데 대체적인 창업들은 그런 준비가 없이 이렇게 실직돼가지고 뭐 그냥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창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공고를 나와가지고 그 창업을 해서 코스닥에 회사를 잘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10년 이렇게 해서 그 창업을 했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티브 김이라는 사람도 미국에 가서 그 광섬유 그러니까 구리에서 이제 광섬유로 통신선이 바뀌는데 이 사람이 그 자일렌이라는 광섬유를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이 그 광섬유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이걸 조금 더 개선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것이 새로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알카텔에 2조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창업은 그런 창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우수한 새로운 그런 기술을 창업해낸다. 그리고 엄청난 그런 트레이닝과 그런 연구를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기술을 창업해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창업을 저는 여러분께 이제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는 것은 그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만이 한 발짝 더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네, 경영학과 3학년 윤종현입니다. 의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 내용 듣다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어떤 정부든 항상 복지에 대한 부분 중요하게 강조하고 항상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제가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거는 그 복지라는 부분을 어떤 소득 불평등이라는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하려고 많이 정책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어떤 그런 소득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사회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부분에는 좀 중요도가 낮고 그런 부분에 금전적인 부분에만 중요성을 갖고 그렇게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복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복지는 역시 그 삶의 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그 바람직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복지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소요되는 그 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노하우라든지 그런 기술과 이런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할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에는 뭐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질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양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바쁘신 중에도 그 많은 학생들의 질문까지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성학의 주제가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인데요. 오늘 오재세 위원님의 그 강연이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이 또 발전하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까지 그 미래까지를 말씀해 주신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과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그 기업가 그리고 창조적으로 삶을 헤쳐나간 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요.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분들 책을 읽어보고 그분들의 삶을 찾아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우재세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